당신이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변명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위로가 되시나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30년 넘게 금융 현장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은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쪼들릴까요? 젊었을 때 더 아꼈을 걸, 더 투자할 걸 후회만 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자녀 교육비 대느라 본인 옷 한 벌 안 사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통장엔 늘 비슷한 금액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개인의 문제일까요?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 여러분이 속한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어렵게 만들어진 구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부자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부자가 됐을 거야. 나는 운이 없었어. 투자 감각이 없어서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재능과 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부자들은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 차이가 30년, 40년 쌓이면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빚입니다. 우리는 빚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미 마이너스 통장을 들고 출발하는 겁니다. 부잣집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빚 없이 시작합니다. 대학 등록금도, 첫 차도, 심지어 첫 집도 부모가 마련해 줍니다. 그들은 플러스 통장을 들고 출발합니다. 이게 공정한 출발선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과 보험료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이미 4대 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소득세도 떼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명목 연봉의 7,080%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법인을 통해 투자 소득을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같은 1억을 벌어도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도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즉각적 만족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맛있는 음식, 새 옷, 최신 스마트폰, 여행. 이런 것들은 당장은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위한 투자는 아닙니다. 부자들은 이 본능을 통제하는 법을 압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럴 여유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생활 인플레이션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생활 수준도 올라갑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작은 아파트로, 중고차에서 신차로, 국내 여행에서 해외여행으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면 평생 돈이 남지 않습니다. 수입은 늘어도 저축은 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의 심리적 장벽입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투자.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려면 두렵습니다. 손해보면 어떡하지? 지금 사면 떨어지는 거 아닐까? 나중에 사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 예금만 하게 됩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그보다 낮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월급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엔 천장이 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직급이 올라도 급여 인상폭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자산소득은 한계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2배 오르면 자산도 2배가 됩니다. 주식이 10배 오르면 자산도 10배가 됩니다. 이것이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차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빚으로 시작해서 세금 내고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고 수입이 늘면 지출도 늘고 투자는 못하고 월급만 받는 인생. 이런 구조 속에서는 부자가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미 60대, 70대인데 뭘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불안하지 않은 노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앞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첫 번째 이유인 빚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빚이 우리의 출발선을 마이너스로 만드는지, 그리고 시니어 세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입니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대학 등록금이 얼마였는지요? 한 학기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몇 번 하면 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학기에 300만 원, 400만 원이 넘습니다. 4년이면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걸 부모가 다 대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는 어땠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월급이 고스란히 본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첫 월급을 받으면 대출 이자부터 갚아야 합니다. 원금 상환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월급의 절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취직하면 차가 필요합니다. 출퇴근하려면, 영업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라도 1,000만 원은 넘습니다. 할부로 사면 또 빚입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자금이 필요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전세가 최소 3억, 4억입니다. 부모님께 지원받지 못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30대 중반이 되면 빚이 얼마나 될까요? 학자금 대출 잔액 1,000만 원, 자동차 할부 500만 원, 전세자금 대출 2억 원, 합계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게 평범한 30대의 현실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달 대출 이자만 내기에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부잣집 자녀들은 다릅니다.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내줍니다. 차도 사줍니다. 결혼하면 집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들은 빚 없이 시작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산을 물려받고 시작합니다. 같은 나이, 같은 회사에 다녀도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명은 마이너스 2억에서 시작하고 한 명은 플러스 5억에서 시작합니다. 이 격차가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의 노력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부터 갚아야 하는 구조. 빚을 갚는 동안에는 자산을 모을 수 없는 구조. 그 시간 동안 부자들은 자산을 불리는 구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그때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빚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나와서 취직하면 월급이 온전히 본인 것이었습니다. 몇 년 모으면 전세금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악착같이 모으면 집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 중 일부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가능성조차 줄어들었습니다. 빚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자율도 예전보다 높습니다. 갚아야 할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럼 시니어 세대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빚을 다 갚으셨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대느라 노후 자금을 다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느라 본인이 빚을 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더 이상의 빚은 만들지 않습니다. 자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지면 노후 자금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 지금 있는 빚부터 정리합니다. 금리가 높은 것부터 먼저 갚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이 먼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으니 나중에 갚아도 됩니다. 세 번째 원칙,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이번만 도와주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한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럼 나중에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까요? 결국 자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차라리 지금 자녀 스스로 해결하게 두는 게 낫습니다. 힘들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빚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는 이 족쇄를 차고 출발합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제라도 이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왜 돈이 남지 않는지, 세금과 보험료가 우리 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말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실수령액만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명세서 위쪽을 보십시오. 총 급여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공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것들을 다 빼고 나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국민연금 약 18만 원, 건강보험 약 14만 원, 고용보험 약 5만 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약 20만 원. 이것만 해도 57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343만 원입니다. 약 14%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회사에서 떼어가는 것만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 10%를 냅니다. 커피 한 잔 4,500원이면 실제로는 4,090원이 가격이고 410원이 세금입니다. 옷을 사도 밥을 먹어도 기름을 넣어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담배값의 70% 이상이 세금입니다. 술을 드시면 주세가 붙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세를 냅니다. 집이 있으면 재산세를 냅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실제로 우리가 내는 세금은 소득의 3,040%가 넘습니다. 월급 400만 원 받는 사람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25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1970년대, 1980년대에도 세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4대 보험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도 그 전에는 임의 가입이었습니다. 그러니 월급을 받으면 거의 다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의료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아프면 큰 돈이 들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월급에서 떼어가는 돈은 적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복지 시스템이 좋아진 대신 그만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는 건 지금 내는데 받는 건 나중에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 이후에나 받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가 필요할 때 혜택을 봅니다. 건강하면 그냥 내기만 하는 돈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받습니다. 계속 일하면 받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 젊은 시절에 내야 할 돈만 늘어난 겁니다. 그 돈으로 저축을 할 수도 투자를 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세금을 냅니까? 물론 냅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근로소득세보다 낮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경비 처리를 합니다. 식사비, 교통비, 접대비를 회사 돈으로 씁니다. 그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임대소득이 생깁니다. 이것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만 각종 공제를 받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해서 절세 전략을 짭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는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니까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제한적입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소득을 벌어도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다릅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니어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은퇴하셨다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도 세금을 냅니다. 연금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공제가 있어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적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금은 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를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면 더 많이 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붙습니다. 평생 세금을 내고 죽어서도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바꿀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걸어도 실제로 바뀌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하는 대신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으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개인연금 저축도 세액 공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낭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가 붙는 물건을 덜 사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충동 구매를 줄이면 됩니다. 세 번째,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예금 이자에도 이자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도 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게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부를 빼앗아가는지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집니다.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언제 다시 먹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달콤한 과일을 발견하면 바로 먹어야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남겨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는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식량은 넘쳐납니다. 편의점만 가도 24시간 먹을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여전히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먹어, 지금 사, 지금 즐겨.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동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배달앱을 엽니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이 보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30분 후 집 앞에 옵니다. 너무 쉽습니다. 쇼핑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옷을 봅니다. 세일 중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삽니다. 집에 와서 보면 비슷한 옷이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일상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에 필요 없는 물건이 담깁니다. TV 홈쇼핑을 보다가 전화기를 들게 됩니다. 한정 수량, 오늘만 특가라는 말에 넘어갑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기업들은 이 본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합니다. 광고는 우리의 즉각적 만족 욕구를 자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만 한정판. 이런 단어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림이 울립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확인하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이게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광고를 보게 됩니다. 또 소비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봅니다. 멋진 여행 사진, 비싼 레스토랑, 명품 가방.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소비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합니다. 카드값이 밀려도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만족이 중요하니까요. 10년 후, 20년 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게 즉각적 만족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예전에도 유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광고도 적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몇 개 나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쇼핑도 불편했습니다. 백화점이나 시장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가? 다음 달에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틈이 없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구매 완료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구매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지출들이 쌓인다는 겁니다. 커피 한 잔 5,000원. 하루에 한 잔이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커피 정도야 하고 넘기지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배달 음식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2만 원.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에 16만 원. 1년이면 192만 원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어떻습니까? 한 갑에 4,500원. 하루 한 갑이면 한 달에 13만 원. 1년이면 156만 원입니다. 이 세 가지만 더해도 1년에 52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5,28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저축했다면 어땠을까요?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1억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 만족이 더 강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능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규칙을 적용합니다. 뭔가 사고 싶을 때 바로 사지 않습니다. 하루를 기다립니다. 24시간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면 그때 삽니다. 대부분은 하루만 지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작은 지출을 기록합니다. 커피, 택시, 배달 음식. 이런 작은 것들을 메모합니다. 한 달 후에 보면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세 번째, 즉각적 만족 대신 지연된 만족을 연습합니다. 지금 사지 않고 한 달 뒤에 사면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면 습관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은 이미 이걸 아십니다. 젊었을 때 배고팠던 기억이 있으시니까요. 절약하는 법을 아십니다. 다만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고생했으니 애들은 편하게 살게 해주자. 이런 마음이셨겠죠.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건 다 사주셨을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자녀는 즉각적 만족에 익숙해졌습니다. 참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즉각적 만족을 멀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남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네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왜 지출도 늘어나는지, 생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첫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돈으로 살았습니다. 방 한 칸 얻어서 살고,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학교 앞 식당에서 밥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승진하고 월급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겠구나. 저축 좀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월급이 오르자 생활 수준도 올라갔습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버스 대신 중고차를 샀습니다. 학교 앞 식당 대신 좀 더 나은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출도 늘었습니다. 결국 통장에 남는 돈은 비슷했습니다.
이게 생활 인플레이션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니까요. 문제는 이 패턴이 평생 반복된다는 겁니다. 과장이 되면 과장답게 살려고 합니다. 차를 바꿉니다. 집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깁니다. 옷도 좀 더 좋은 걸 입습니다. 부장이 되면 부장답게 살려고 합니다. 골프를 시작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계산을 합니다. 명품 시계 하나 장만합니다. 그렇게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지출도 올라갑니다. 수입은 늘었지만 저축은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의사, 변호사처럼 고소득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1억이든 2억이든 쓰는 만큼 벌게 됩니다. 큰 집, 비싼 차, 사립학교, 해외여행. 소득에 맞춰서 지출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은퇴할 때 보면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평생 많이 벌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신입사원 때보다 부장 때 월급이 몇 배 올랐습니까? 아마 3배, 4배는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축은 몇 배 늘었습니까? 아마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교육비가 늘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도 늘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보태드려야 했습니다. 경조사비도 늘었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니 부조금도 많이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수입 증가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강요받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변을 봤기 때문입니다. 같은 직급 동료들이 타는 차를 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의 생활을 봤습니다. 자녀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을 봤습니다. 나만 뒤처지면 안 돼. 우리 애만 안 시킬 수는 없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늘렸습니다. 이게 사회적 압박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압박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게 심합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학원을 보냅니다. 우리 애만 안 보낼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강남 학군으로 이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지. 하지만 그만큼 집값과 생활비가 올라갑니다. 결국 수입의 대부분이 생활비로 나갑니다. 저축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이게 생활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입니다. 본인은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생활 수준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저축이 없으니까요. 급여가 끊기면 바로 위기가 옵니다. 은퇴하면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춰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평생 좋은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는 것. 평생 차를 타고 다니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평생 외식하다가 집에서 식사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만약 젊었을 때부터 생활 수준을 조금만 낮췄다면 어땠을까요? 부장이 되어도 과장 때처럼 살았다면, 차를 바꾸지 않았다면, 집을 조금 작게 살았다면, 그 차액을 저축했다면, 지금쯤 수억 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은퇴 후에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생활 수준을 현실에 맞춥니다.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자산에 맞춰서 삽니다. 집이 크면 작은 곳으로 이사합니다. 차가 필요 없으면 팝니다. 자존심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정비를 줄입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불필요한 건 해지하고 비싼 건 저렴한 걸로 바꿉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축의금을 줍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용돈을 줍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줍니다. 이게 쌓이면 큰 돈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도와주면 자녀의 자립심이 약해집니다. 평생 부모에게 손 벌리게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립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활 인플레이션은 평생의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더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5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투자를 시작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운지, 심리적 장벽이 어떻게 우리를 가로막는지 말입니다. 주식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했다가 금방 그만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습니다. 투자는 시작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날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입니다. 결국 은행 예금만 합니다. 안전하니까요.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말 안전할까요? 물가는 매년 오릅니다. 예금 이자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1,000만 원을 1년간 예금하면 이자가 얼마일까요? 금리 3%라고 치면 30만 원입니다. 세금 떼면 26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물가가 3%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의 구매력은 970만 원이 됩니다. 이자 26만 원을 더해도 996만 원입니다. 결국 4만 원 손해입니다. 숫자로는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줄어든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잡함입니다. 주식 계좌를 만들려면 증권사에 가야 합니다. 서류도 써야 하고 신분증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귀찮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나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막막합니다. 종목이 수천 개입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봐도 어려운 용어만 나옵니다. PER, PBR, EPS?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변동성입니다. 용기를 내서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올랐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내가 잘 골랐어. 그런데 며칠 후 떨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매일 주식 앱을 확인합니다. 밥 먹다가도 확인하고 잠자기 전에도 확인합니다. 빨간색이면 기분 좋고 파란색이면 기분 나쁩니다. 이게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팝니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일단 팝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어. 그렇게 투자를 그만둡니다. 네 번째 이유는 손실 회피 본능입니다.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합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더 큽니다. 2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면 견디기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냥 예금할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게 손실 회피 본능입니다. 진화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는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독이 됩니다. 5번째 이유는 타이밍 강박입니다. 지금 사면 떨어질 것 같아.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릅니다. 에이, 이제 너무 올랐어.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다가 정말 떨어집니다. 그것 봐, 내 생각이 맞았어.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그런데 또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나갑니다. 결국 한 번도 사지 못합니다. 항상 타이밍을 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처음엔 똑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시작했습니다.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으니까요.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이긴다는 걸. 시장은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1929년 대공황 때 80% 폭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50% 폭락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30%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다면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IMF 때 코스피가 3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코스피는 2,500 정도입니다. 8배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떨어질 때마다 팔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하지만 그걸 견디는 사람만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IMF 때 주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떠셨습니까? 2020년 코로나 때는요? 아마 대부분 사지 않으셨을 겁니다. 위험해 보였으니까요. 뉴스에서 계속 공포를 부추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투자에 실패합니다. 그럼 시니어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와서 주식을 시작하기는 더 무섭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손실을 회복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첫 번째, 소액으로 시작합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금액만 투자합니다. 월 10만 원, 2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는 잃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분산 투자합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인덱스 펀드나 ETF를 삽니다.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전체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매달 꾸준히 투자합니다. 타이밍을 재지 않습니다. 오르든 떨어지든 매달 같은 금액을 삽니다.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매일 확인하지 않습니다. 주식 앱을 지웁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6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월급 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지, 노동소득의 한계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습니다. 회식도 참석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셨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노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월급 소득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합니다. 월급 200만 원 받습니다. 5년 지나면 대리가 됩니다. 월급 300만 원 받습니다. 10년 지나면 과장이 됩니다. 월급 400만 원 받습니다. 15년 지나면 차장이 됩니다. 월급 500만 원 받습니다. 20년 지나면 부장이 됩니다. 월급 600만 원 받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더 올라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임원이 되는 건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부장에서 정년을 맞습니다. 30년을 일해서 월급이 3배 올랐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월급 200만 원으로 30년 일하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월급 600만 원으로 10년 일하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승진하면서 조금씩 올랐으니 총액은 더 많을 겁니다. 대략 10억 정도 될까요? 세금 떼고 생활비 쓰고 자녀 교육비 내고 남는 게 얼마일까요? 많아야 1억, 2억입니다. 그것도 정말 열심히 모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그것도 안 남습니다. 이게 월급쟁이의 현실입니다. 30년을 일해도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산소득은 어떨까요?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에 서울 강남 아파트가 1억이었습니다. 지금은 20억입니다. 20배 올랐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9억을 벌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19억을 번 겁니다. 월급쟁이가 평생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에 삼성전자 주식 1,000만 원어치를 샀다고 칩시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수억 원이 됐을 겁니다. 배당금도 매년 받았을 겁니다. 이게 자산소득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자고 있어도 돈이 불어납니다. 이게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차이입니다. 노동소득은 일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일을 멈추면 수입도 멈춥니다. 자산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자산이 일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최대한 자산을 삽니다.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 자산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 돈으로 또 자산을 삽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로 씁니다. 남으면 예금합니다. 자산을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월급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끊깁니다. 은퇴하면 국민연금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구조적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은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조금씩 오릅니다. 하지만 자산은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억 원을 투자했는데 1년에 10% 수익이 난다고 칩시다. 1년 후에는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2년 후에는 1억 2,100만 원이 됩니다. 3년 후에는 1억 3,300만 원이 됩니다. 10년 후에는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2.6배입니다. 20년 후에는 6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6.7배입니다. 30년 후에는 17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17.4배입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월급은 절대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30년 일해서 월급이 17배 오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노동소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젊었을 때 아셨습니까?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아니, 알았어도 실천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종잣돈이 없었으니까요. 빚부터 갚아야 했으니까요. 생활비도 빠듯했으니까요. 자녀 교육비도 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산을 살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월급을 받았는데도 자산을 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활 수준을 낮췄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월급의 30%, 40%를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걸 팔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또 몇 년 후 그걸 팔고 더 큰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을 굴렸습니다. 지금은 억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도 결과가 다릅니다. 차이는 뭘까요? 노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선택의 차이입니다. 월급을 어디에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은퇴하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노동소득은 끊겼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가진 자산을 정리합니다. 집이 있다면 팔아서 작은 곳으로 이사합니다. 차액을 투자합니다. 배당주나 월배당 ETF에 투자하면 매달 현금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잘 관리합니다. 한꺼번에 다 쓰지 않습니다. 일부는 투자해서 불립니다. 연금처럼 매달 조금씩 인출합니다. 세 번째,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합니다. 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달라져 있습니다. 월급 소득의 한계를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산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전략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빚으로 시작하는 출발선, 세금과 보험료의 부담, 즉각적 만족의 유혹, 생활 인플레이션, 투자의 심리적 장벽, 월급 소득의 한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부자가 되기 어렵게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노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부채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빚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매달 이자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생 살던 집을 팔아? 네, 그렇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팔아서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사거나 전세로 이사합니다. 그러면 빚이 사라집니다. 정신적으로 훨씬 편해집니다. 신용카드 빚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최우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연 10%, 15%씩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예금 이자는 3%인데 대출 이자는 15%입니다. 예금 100만 원 하면 3만 원 받지만 대출 100만 원 있으면 15만 원 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예금을 깨서라도 대출부터 갚아야 합니다.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신 갚아주면 자녀는 또 빚을 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또 갚아주겠지 생각하니까요. 이건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망치는 길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 고정비를 대폭 줄입니다. 고정비가 뭘까요? 매달 무조건 나가는 돈입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통신비를 점검하십시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계십니까? 정말 무제한이 필요하십니까? 데이터를 얼마나 쓰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오지비도 안 씁니다. 그런데 무제한 요금 7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요금제를 바꾸면 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에 4만 원, 1년에 48만 원 절약됩니다. 보험도 점검하십시오.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이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까? 자녀가 어릴 때 필요했던 보험이 아직도 있습니까? 지금은 필요 없는 보험일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해지하십시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필요 없으면 해지하는 게 맞습니다. 보험료도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120만 원, 240만 원입니다. 구독 서비스도 확인하십시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신문 구독. 정말 다 보십니까? 안 보는 건 해지하십시오. 한 달에 1만 원, 2만 원이지만 쌓이면 큽니다. 관리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에어컨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전기세가 줄어듭니다. 샤워 시간을 5분만 줄여도 수도세가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절약됩니다. 세 번째 전략,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합니다. 이제 와서 투자는 무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70세라면 10년 후에는 80세입니다. 그때 가서 10년 전에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요? 전 재산을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월 10만 원,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개별 주식은 위험합니다. 대신 인덱스 펀드나 ETF를 추천합니다. 코스피 200 ETF 같은 것 말입니다. 한국 대표 2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한 회사가 망해도 영향이 적습니다. 배당주 ETF도 좋습니다.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연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투자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하십시오.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사십시오.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합니다. 타이밍을 재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매일 확인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십시오. 아니, 분기에 한 번만 확인해도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네 번째 전략, 자녀 의존을 완전히 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지 마십시오. 명절 때 용돈, 생일 때 용돈, 그냥 용돈. 이런 거 주지 마십시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안 줘? 주면 여러분이 나중에 고생합니다. 자녀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평생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지 마십시오. 결혼 자금을 대주지 마십시오. 손주 용돈을 주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게 두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소득을 만들 방법을 찾습니다. 은퇴했다고 일을 완전히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십시오. 풀타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 23일, 하루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편의점 알바, 경비일, 청소일.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건 당당한 일입니다. 월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버십시오.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남으면 투자하십시오. 10년이면 큰 돈이 됩니다. 재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신다면 반찬 장사를 하십시오. 글을 잘 쓰신다면 블로그를 하십시오. 악기를 다루신다면 레슨을 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 건강을 지키십시오.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담배를 피우신다면 끊으십시오. 술을 드신다면 줄이십시오.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십시오. 작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습니다. 큰 병으로 키우면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가 안 듭니다. 건강하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 전략, 작은 기쁨을 찾으십시오. 절약한다고 재미없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원 산책, 도서관 독서, 동네 친구와 수다.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듭니다. 하지만 충분히 즐겁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단 비싼 여행이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제주도 대신 근교산으로 가십시오. 5성급 호텔 대신 민박집에 가십시오. 그래도 충분히 좋습니다. 외식을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단 매일 하지 말고 주 1회만 하십시오. 비싼 식당 대신 동네 맛집에 가십시오. 그래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골프는 돈이 많이 듭니다. 대신 탁구, 배드민턴을 치십시오. 구청 체육관은 무료거나 아주 쌉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노래 부르기. 이런 것들은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삶의 질은 돈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결정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7가지 전략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집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줄어듭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자녀에게 손 벌릴 일이 없어집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목표입니다. 억만장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불안 없이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후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빚으로 시작하게 만들고 세금으로 돈을 가져가고 즉각적 만족을 부추기고 생활비는 계속 올리고 투자는 두렵게 만들고 월급에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시작하고 자녀에게 의존하지도 의존받지도 않고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만장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불안 없이 사는 게 목표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사실 때입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